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후의 오크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환율에 대해서 한번 현충일쯤 해가지고 이 한국과 일본과 중국 세 나라의 어떤 거시경제 흐름을 보고 그것에 달라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동북아시아의 지부를 맡고 있는 글로벌 환투기 세력들의 움직임까지 우리가 감안을 하고, 그리고 각국의 이제 펀더멘탈적인 실제 그 경제의 기초 체력까지 감안을 해서 우리가 항상 환율 시장을 봐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걸 어떻게 보는지 그때 한번,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지 한번 그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특히 이제 일본의 상황을 좀 더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이 환율 시장이 어떤 변화를 보고 있고 또 어떻게 가고 있나를 은근히 이렇게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거기에 대해서 거의 뭐 오늘까지 이렇게 좀 신경 써서 들으시면, 뭐 나는 그 전까지는 뭐 이런 거 잘 모르던 사람이었다 했던 분들도 환율 시장에 대해서는 거의 뭐 이 정도면 뭐 어디 가서 나도 좀 마이크 잡고 얘기 좀 할 수 있겠네 할 정도로 고급 마스터 과정까지 끝낼 수 있도록 오늘 한번 거기에 대해서 일본 한번 짚으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일요일 날 제가 낮에 그 프리고진 얘기로 영상 하나 만들었었죠. 그거 좀 길지만 그래도 이제 너무 길고 끝까지 다 들으실 분들이 없을 것 같아서 일부러 중간중간 제가 좀 그 되도 않는 상황극까지 넣어가면서 좀 했는데, 그래서 참고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어떻게 좀 딱 어떤 상황인가 이제 좀 그 프리고진이나 푸틴이나 요런 애들 그 심정에 직접 감정이입이 되면서 몰입이 되면서 말은 안 통하지만 대충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을 하셨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지금 수요일인가요? 네. 어제 오늘 이제 이틀 동안 뉴스들 뉴스에서 엄청나게 푸틴 프리고진 뉴스들 나왔죠. 그거 이제 신경 써서 좀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보면 어떻습니까? 월요일, 화요일 늦게 어제까지 해서 이제 겨우 제가 이제 일요일 날 얘기했었던 프리고진이 사실상 진짜 쿠데타 일으킬 생각 없었고, 자기가 먼저 숙청당하기 전에 먼저 패를 꺼내든 거다. 큰 어떤 앞으로 돌이킬 수 없이 푸틴하고 반목하는 사이가 되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반대 세력인 쇼이구가 이런다고 해서 자기 소원대로 푸틴 옆에서 내쳐질 것인 그런 가능성은 거의 손톱만큼도 없다는 것도 알지만, 가만히 있으면 결국 자기는 푸틴과 쇼이구에 의해서 팽당하고 잘못하면 목숨의 위협까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진행되기 전에 제일 먼저 빠르게 치고 나온 거죠. 지금 이제 오늘 아침이나 어제 밤부터 나오는 뉴스들 보면 어때요? 그 결과가 딱 맞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 이틀 동안 월요일, 화요일 나온 뉴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제 정세 전문가라는 사람들까지 뉴스에 나와가지고 아는 척하는 거 보면 참 택도 없는, 웃기지도 않는 얘기들 많이 하죠. 사실 이렇게 아는 척하고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데 여러분들보다도 모르는 얘기를 하는 게 이 한 사건만이 아닙니다.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 대부분은 큰 세력, 가장 힘이 센 세력이 원하는 대로 여론을 통제하고 억압하면서 그거 가는 대로 그냥 휘둘려 갈 뿐입니다. 이 세계가. 그리고 사실 저만 똑똑해서 이런 걸 아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그 영상을 쭉 같이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분들도 시간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그만한 인생 경험을 가지고 내가 이 사람 입장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라는 거를
조금만 생각을 하시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제일 싫어하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누가 답안 딱 내놓고 이게 맞아, 내 말이 제일 확률적으로 오라고 갖다주는 그 사람만 계속 찾아다니죠. 그래서 인생에서 계속 우리는 손해보고 이용당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보다 저 위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사람들한테. 그렇죠?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그 시야를 좁게 봐서 그냥 주식시장에서 나 돈 좀 만지고 싶어 하는, 심지어 그런 입장에서 여기를 이제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게 된다 하더라도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찾아다니면서 평생 그러면 수업료내다 끝나죠. 예. 자기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래야만 이 세상이 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옆길로 크게 빠질 뻔했네요. 한번 휘청하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환율 얘기로 돌아가서 이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환율 시장에 다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은 여기서 어떻게 재미 좀 볼까? 야, 주식은 해보니까 생각만큼 잘 안 되대, 어렵대. 근데 가만히 본 게 환율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 같아. 정기적으로 흐름만 잘 타면 이거 쉬울 것 같은데, 다들 그런 식으로 많이들 사실 보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환율 시장에서 사실 저는 뭐 그런 거보다는 이 거시적인 흐름으로 큰 어떤 경제 방향이 어떤 식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데, 그거를 그 뭐 탄광 속의 카나리아처럼 이 방향이 맞아 하고 확실하게 표시해 주는 게 환율 시장이에요. 굉장히 민감하고 빠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여기서 뭐 위안화, 엔화, 원화 맨날 이렇게 보면서 여기 이만큼 갔다가 여기서는 또 이렇게 변할 거야. 제 블로그나 영상 뭐 초창기부터 보셨던 분들은 아시죠? 제가 뭐 작년 한 해는 원화 환율에 대해서 뭐 차트 가지고 실제 뭐 석 달 전, 뭐 6달 전부터 이 가격까지 요렇게 되다 여기선 요렇게 되다가 여기서 반등하고 짚고 올라왔다. 거의 뭐 동자신 접신에서 작두 탄 것처럼 다 맞췄죠? 그거 다 기록을 해놨으니까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제가 거기서 뭐 엔화 샀다가 뭐 달러 샀다가 팔았다가 뭐 위안화 샀다가 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아니 그게 지가 잘 알고 잘난 척하고 자신 있으면 지가 환투기 시장에서 돈을 벌지 왜 그거 어쩌다 저기 소 뒷걸음질에 맞은 거지. 어떤 그 우리가 모르는 사건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거기에 맞춰서 주포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시장을 휘어잡을지 모르는데 개인이 그거 못 쫓아갑니다. 시장에 참가하는 포지션이 다르고 참가하는 시간이 달라요. 정보를 빠르게 접하고 움직이는 그 민첩성도 다르고요. 뭐 그런 거에 쫓아가서 그렇게 힘들게 막 머리 다 원형 탈모증 생기고 흰머리 셀 정도로 고생하면서 거기서 돈 벌려고 그래요. 현실에서 자기가 하는 일 하면서 또박또박 버는 게 제일 맘 편하고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환율은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알기 위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가장 좁은 분야에서 그냥 난 여기서 돈 좀 벌고 앞으로 얼마 될지 그런 거라도 알고 싶어 하더라도 오늘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최소의 어떤 이 거시경제 흐름, 특히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전망을 하려면 괜히 이 사람 저 사람 쓸데없는 데 가가지고 기웃거리면서 저기 돈 낭비 시간 낭비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빨리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차트 보고 막 여기 오르니까 내려가고 그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지금 어떻게 흐름을 보는지를 한번 오늘 저는 이런 식으로 보는데 여러분들은 보고 이제 또 자기만의 방법들을 한번 오늘 참고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을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올여름 태풍주의보 슈퍼 카미카제. 얼마 전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내가 사랑하는 배수연님. 저 배수연님의 그 가끔 나오는 기사를 찾아볼 때마다 저는 이렇게 기사를 볼 때 굉장히 잘 쓴 기사들을 보면 정말 그 기자분들의 워낙에 이제 상대적으로 이렇게 돋보이는 거겠죠. 워낙 쓰레기 같은 기자들을 잘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지도 뭔 말하는가 몰라서 경제 기사인데 제가 읽어보면 앞뒤에서 틀린 말하고 있는 웃긴 것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큰 흐름들을 보시는 이런 기자님들의 기사를 보면 정말 이렇게 좋더라고요. 배수연님 제가 예전에 한번 그래서 찾아봤어요.
어떻게 이 뉴욕에서 딱 이렇게 브런치 먹으면서 이 커피 한잔 하시는 이 뉴욕에서 아주 힙하신 우리 그 어떤 여자분이신데 이렇게 경제까지 이렇게 뇌가 섹시한 뇌섹시녀일까? 배수연님 찾아봤는데 이름만 여자 이름이지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드신 할아버지 기자님이시더라고요. 절대 실망하진 않았고요. 이 얘기를 왜 하지 내가? 예. 이게 언제적 뉴스냐면 6월 12일 기사입니다. 예. 6월 12일 한 이제 보름 전 기사인데 여기 보면은 앞으로 이분도 이렇게 항상 거의 한 3개월 뒤 분기 뒤의 얘기를 예측하면서 지금 물밑에서 그 흐름을 일으키기 위해서 흘러가고 있는 큰 움직임들을 항상 감지해서 쓰시는 게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약간 제 스타일이죠. 네, 이분도 지금 보면은 앞으로 일본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대거 매도하면서 다시 한번 국채 시장에 파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자기 생각을 쓰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실제로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고요. 지난해 12월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팔면서 그 당시 이제 채권 금리가 급등하는 거에 일조를 했던 게 누군가 보면 70%가 일본 투자자였다. 예. 그래서 달러와 엔 환율이 슬슬 요즘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오르면 결국은 일본의 외환 당국이 지난해 말처럼 엔화가 싸지면서 일본 국채 시장과 환율 시장에 환투기 세력들의 공격이 많이 들어올 거고 그것 때문에 다시 또 지난해 말에 패닉 장세가 되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예요. 좀 경제 초보자분들이 이거 한번 링크 타고 들어가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듯 말 듯 하실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오늘 얘기 쭉 들으시면 아실 겁니다. 카미카제 특공대가 뭐냐? 일본의 신풍이라는 태풍이죠. 자기들 나라 옛날 뭐 이제 원나라가 고려를 이제 삼별초에는 아시죠? 저기 완도 하면 팽목항 뭐 그쪽 가면 이제 삼별초 거기 유적들 참 볼만한 거 많은데요. 거기 건너가지고 일본까지 지금 아주 다 잡아먹겠다 해가지고 징기스칸의 후예들이 왔을 때 어땠습니까? 우리 집 어떡하지 벌벌 떨고 있는데 몽고는 이제 수군이 원래 없었죠. 거기다가 이제 바다를 잘 모르는 애들인데 마침 맨날 일본에 돌아오는 이 태풍이 불어주면서 그 몽고군을 자연 침몰시켰죠. 그래서 이 카미카제 신풍이다. 신이 불어준 바람이다 하면서 근데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진주만 이제 침공하고 일본이 미국에 개길 때 그때 이제 자기들 그 이름을 붙여서 일본을 살려내라 하면서 청춘들한테 자살 테러를 부탁을 하면서 자살 특공대를 카미카제 특공대 이름을 붙였죠. 일본을 구하라고. 여기 지금 보시면 그때 이제 미국하고 싸우던 일본의 모습인데요. 여름에 지금 올여름에 또 슈퍼 엘니뇨 때문에 지금 벌써 장마철이 시작이 됐는데요. 며칠 전부터 어제부터 시작됐나요? 근데 슈퍼 태풍도 더 많이 이제 올 거라고 하죠. 이상기후 때문에. 왜죠? 해수 온도가 상승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그 제트 기류도 달라지고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더 많은 태풍이 더 큰 규모의 태풍이 올라올 거고 그 태풍들의 이 북단 경로도 예전하고 조금씩 틀려져서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이제 세상이 지금 급격하게 변하고 있죠. 잠재된 여름 태풍이라고 보는데요. 이게 현실에서도 지금 태풍이 슈퍼 엘니뇨 때문에 많이 올라오겠지만 이 금융시장에서도 일본의 이 잠재된 카미카제, 일본의 카미카제 태풍 엔캐리를 자극하게 되는 일본의 급작스런 정책 변화, 요거는 올 작년 말부터 해서 올해, 작년 말이 뭡니까? 사실은 작년 4월부터 얘기했죠, 제가. 왜냐하면 이 대가로 지금 미국이 일본한테 엄청난 걸 받아낼 거다 했던 게 작년 4월이고요. 그리고 이제 금년에 들어왔고 신년 특집으로 살짝 검은 토끼의 이제 금융이 어떻게 될지 엿보자 하면서 신년 특집으로 제가 1편, 2편 쏟아냈었죠. 1월 4일 날 블로그에 글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소주제로 나눴는데
일본의 엔캐리 이 자극이 언젠가 이제 오게 되면서 시장이 한번 크게 출렁이는데 그게 언제가 될지 우리가 항상 귀를 쫑긋 세우고 보자 했던 건데요. 지금 배수연님도 그 얘기를 하신 거고요. 사실상 자,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보자고요. 지금 슬슬 움직임이 보이거든요. 자, 동북아시아 3국의 환율 시장을 알고 싶으세요? 그러면 그 안에 숨은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뭔가 봅시다. 자, 얼마 전에 6월달 미국 FOMC에서 연준이 금리 동결을 했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바로 다음날, 다다음날 혹은 그 전날에 다른 선진국들이 주로 어디였나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그 다음에 유럽, EU 연합, ECB죠. 유로 센트럴 뱅크, 그 다음에 영국은행까지. 그 다음에 지금 그 뒤를 이어서 이번에 어디가 했죠? 또 노르웨이하고 덴마크인가? 거기까지. 전부 기준금리를 막 올렸습니다. 심지어 빅스텝을 한 데도 있어요. 아, 이번에는 이제까지는 미국이 올리면 다른 나라들이 우리 너무 힘든데 미국이 올리는데 우리만 안 올리고 있으면 금리 차가 서로가 엄청나게 벌어지면서 외국 자본, 우리나라에 들어있던 자본이 다 빠져나가니까 금리 차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망가지겠네 해서 어쩔 수 없이 싫어도 울며 겨자 먹기로 같이 따라 올렸었죠. 그러면서 제발 미국한테 야 너무 그렇게 앞서가지마 우리 못 따라가잖아 좀 쉬었다가 우리도 좀 쫓아가게 해 하면서 막 난리를 쳤던 게 작년 10월 11월이었죠. 그래서 그때 미국한테 전술 변화가 생긴 거고요. 뭐 뭔 얘기인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미국 연준이 금리 동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오히려 반대로 다른 나라들이 오히려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동결했었죠. 저기 뭐 캐나다나 뭐 이런 나라도 호주 나라들 우리나라도 미국이 올라가는데 더 이상은 못 올리겠다고 우리도 지금 금리 동결한 지 꽤 됐죠. 근데 이것이 자기들 말로는 물가가 잘 잡히고 있어서 그럽니다 하고 국민들 동요 안 시키려고 한 얘기지만 사실은 뭡니까? 그때 금리를 연초에 다 동결했던 나라들 공통점이 전 세계 가계부채 1, 2, 3, 4위였죠. 우리 더 올리면 부동산 시장 터지고 경제 금융위기 올 것 같으니까 우리는 일단 여기서 좀 버텨보겠다 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버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마찬가지죠. 지금 어디도 그렇습니까? 중국도 그러죠. 부동산 부채 폭발하고 경기 침체될까봐 다른 나라들 열심히 금리 올린데 10개월간 금리를 사실상 동결했죠. 금리 인하 효과가 나게 했죠. 이번에는 금리를 인하하기까지 했고요. 드디어. 그러면 일본도 계속 그랬거든요. 일본은 왜 그랬죠? 초저금리 정책을 왜 고집했죠? 일본은 뭔가 좀 다릅니다. 가만히 보면 안 그래도 될 것 같은데 그랬어요. 작년부터. 제가 이제 그걸 지적을 했던 거죠. 한번 봅시다. 지금 인플레가 다시 잡히지 않고 있게 여기서 멈추면요. 앞으로 걷잡을 수 없는 고물가 시대가 오랫동안 유지될 위험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해요. 누가요? 그 미국 대신 금리를 이번에 아까 올린 다 유럽, 영국, 그 다음에 어딥니까? 뭐 호주, 캐나다 뭐 그런 나라들이 그랬다고 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실제 이제 고금리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그 나라들도 경기 침체가 올 위험도 커지고 실제 부동산 시장의 자산 폭락 위험성이 눈에 직접 보이는 데도 있어요. 지금 영국 같은 데가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빅스텝으로 과감히 금리 인상들을 단행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조치들을 봤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교과서적인 경제 이론에 의하면요. 다른 나라들이 다른 선진국들 짱짱한 통화들이죠. 영국이나 유럽이나 캐나다나 다 준 기축통화국입니다. 우리가 달러가 얼마나 전 세계에서 강세인지 판단할 때 우리가 달러 지수, 달러 인덱스라는 걸 봅니다. 그 달러 인덱스가 보통 저기 그 7개 아까 말한 미국의 달러가 조금 약해지는 것 같아? 그러면은 미국 달러는 못 믿지만 얘는 달러만큼은 아니지만 얘네들도 달러만큼 아주 튼튼한 나라의 통화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믿을 수 있지 하고 달러 팔고 그 나라 통화를 사면서 안전을 해지하는 그런 준 기축 통화들이 있어요. 물론 지들 말로도 나름 지역권에서 대장에다 항상 모든 나라가 다 국뽕에 취해 있잖아요. 그래서 나름 자기들도 다 자기들 통화를 기축 통화라고 부릅니다.
유럽의 유로화도 그러고 일본의 엔화도 그러고요. 영국의 파운드화도 그러고요. 하지만 진짜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준 기축통화라고 불러봅시다. 이런 기사에 속으면 안 돼요. 기자들도 잘 모르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가 뭐 원달러 환율 뭐 한미 외교라고 하고 뭐 우리가 한중 외교라고 하면서 항상 한국을 앞에다 놓지요. 우리가 위니까요. 그건 어느 나라에서나 다 하는 짓이거든요. 원달러 환율도 사실은 원을 앞에다 놔서 우리가 위인 것처럼 얘기지만 사실은 달러를 원으로 나눈 달러 원 환율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반대로 부릅니다. 그런 게 있다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투머치 인포메이션이죠. TMI죠. 예. 그런데 이런 달러 인덱스를 계산하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그 통화가 뭡니까? 준 기축 통화가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지만 한 번 더 되짚어 볼까요? 달러 외에 뭐가 있습니까? 또 유럽의 유로화가 있고요. 영국의 파운드화가 있고요. 캐나다 통화가 있고 그 다음에 유럽 안에서도 영국, 그 다음에 프랑스, 그 다음에 뜬금없이 여기에 일본의 엔화 아까 했죠? 그 다음에 어딥니까? 스웨덴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스웨덴이. 그래갖고 미국까지 해서 7개 통화인데 맞나? 아무튼 그렇다 치고요. 예. 그런데 이번에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미국은 금리를 안 올렸어요. 금리를 인상해가지고 통화 가치가 올라가면 그 나라 통화 가치가 세지죠. 보통 그러죠. 근데 미국은 안 올렸는데 동시에 아까 다른 나라들 준 기축 통화국들이 일시에 금리를 다 올려버렸습니다. 그랬죠. 그러면은 당연히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달러 인덱스는 떨어지고 나머지 그 금리를 올린 나라의 통화 가치들은 반대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죠? 금년도에 어떻게든 연준은 결국 금리를 동결하고 멈추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원리로 인해서 결국 금년에는 무조건 달러 강세, 환율은 다시 안정된다. 라고 1월달부터 2월달부터 뭐 목에 힘 좀 주고 내가 좀 아는데 아는 분들은 뭐 가리지 않고 10명 중에 10명이 나와서 다 그 얘기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죠? 오직 이제 저만 연초부터 아까 말한 1월 초에 이제 그런 거 신년 특집으로 글 쓸 때 환율에 대해서도 이러이러한 원리 때문에 그렇게 쉽게 예상만큼 안 간다. 오히려 뭔 일 터지면 한번 위로 빵 더 터질 수도 있다 얘기했지만 심심하면 그게 댓글로 질문으로 많이들 올라오십니다. 유튜브에도 올라오고요. 사람들이 아닌 거 언제 이거를 내가 지금 달러가 더 떨어지기 전에 언제 이거를 내가 지금 뭐 다시 원으로 바꿔야 되냐부터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을 하시는데 제가 뭐 정답은 모르죠 저도.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고 다른 나라들이 다 금리를 올리면서 달러 가치가 떨어졌어야 했는데 그 사람들 예상대로 놀랍게도요 달러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보시죠. 달러 인덱스입니다. 지금 그렇게 달러가 이제 쭉 떨어져 가지고 이때부터 뭐 봐라 지금 엄청 떨어진다고 했지 않냐. 이때 뭐 저도 이제 제 블로그에도 어떤 분이 이거 떨어질 때 와가지고 너가 참 달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떠드는구나 하면서 연민의 눈빛으로 저를 보셨던 분도 있는데 그때 떨어진 이유 그때보다 더 떨어지진 않죠? 이때가 1월 말이었는데 그러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6월 15일날 FOMC 회의가 있었죠? 예. 그렇게 금리를 동결하고 그 다음날 이제 바로 막 영국이나 유럽이나 해서 걔네들이 금리를 인상했으면 여기도 푹푹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안 떨어지죠. 6월 15일입니다. 이때가 그 다음날 16일부터 오히려 어라? 안 떨어진다. 오히려 고개를 살짝 드네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올까요? 자, 선제적이고 과감한 금리 인상 조치를 단행하고 또 기자회견이나 회의록에서 미국의 연준 못지않게 우리도 앞으로 엄청나게 경기가 침체가 오든 뭐든 뭐 하든 금리 인상 앞으로 엄청 더 세게 빡빡 할 거다 하면서 매파적 기자회견을 보여준 게 유럽이나 영국 등 다른 중기축통화국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 혹은 전문가들이 예상한 것과 달리
달러가 이렇게 버텨주고 있는 겁니다. 안 내려가는 겁니다. 오히려 예전 전저점에서 이만큼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지금까지는 그래요. 그렇죠? 6개월 지났는데. 즉 상대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한 위의 국가들은 오히려 더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 또 그 나라 화폐 가치가 경기 침체가 오면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달러는 근데 안정될 것 같다고 달러와 가치가 올라가는 기현상을 모두의 예상을 벗어난 현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 연준이 마침내 모든 사람의 소원대로 금리 인상을 멈추고 쉬어가는 금리 동결을 하면서 드디어 그냥 1년 동안 우리가 작년 3월부터 노래 부르던 지옥 같던 금리 인상기가 드디어 막바지에 다다랐다. 연말까지 한두 번 더 한다고 쳐도요. 결국 이제 끝나죠. 끝물이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의 달러 강세 환율 작년 내내 유지됐던 것도 본격적으로 안정되기 시작할 거다고 금년 1월, 2월부터들 열심히들 얘기들 하셨는데 그 믿음들이 어떻게 된 일인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요. 배반하고 있네요. 달러 지수가. 그렇죠? 예. 요것도 최근 뉴스도 한번 볼까요? 이게 언제냐면 6월 20일 뉴스입니다. 여기 세계적인 여기 분석 기관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결국은 보니까 선진국들 중에서 미국 연준만 금리 인상 중단했다. 당연히 달러 약세로 이제 돌아설 거다라고 6월 20일에 자신 있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딱 6월 20일 날 엄청 떨어지는 거 보고 얘기를 하셨나요? 그 이후로 더 올라가네요. 어쩐 된 일인지. 예. 물론 이분 말이 맞을 겁니다. 예. 저처럼 뭐 시장에서 뭐 순댓국밥 사 먹는 분, 막걸리 먹는 분 알 거고 연봉 뭐 몇억 달러 받으시는 분이겠죠. 자, 영국은 이번에 보시죠. 모기지 금리 지금 부동산 시장 터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금리를 유지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뻔히 보이는데도 이번에 금리를 엄청나게 올렸습니다. 에? 영국, 잉글랜드는 기준금리 이번에 5%로 인상하면서 주담보대출 부담이 엄청나게 커져가지고요. 모든 가구가 지금 저축도 바닥났고 부실가구도 30% 육박하면서 수백만 가구가 파산 위기이고 대출기관, 은행 충격으로까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도 물가가 너무 높아요. 유럽에서 제일 높죠 지금. 그래서 앞으로 더 세게 더 땡겨서 기준금리 6%까지 올리겠다. 그런 예상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이런 기사들의 어떤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은 분들은 제 블로그에 와서 꼭 마저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영국이 금융시장에 출렁합니다. 이러다가 영국 어디 경제 한번 부러지겠는데? 그런 겁이 나는 거죠. 특히 주택시장 모기지 금리가. 만에 하나 정말로 시장 전망대로 앞으로 금리를 더 올려서 6%대로 인상하면 그때는 영국 경제는 아주 딥하게 쓰러진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면서 경착륙이 일어날 거다. 그런 예상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몸 바쳐서 앞장서죠. 영국이나 일본이 열심히. 두 섬나라의 치열한 아부 경쟁은 제가 작년부터 동서의 좌총용 우베코다 해가지고 지적했던 거고요. 자, 두 번째 챕터는 지금 첫 번째 챕터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달러 인덱스의 변화죠. 사람들의 예상,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달러 인덱스는 오히려 미국 달러 점점 더 약해지고 뭐 달러가 많이 풀리고 미국 국채가 인기 없어서 달러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다들 나와서 얘기하셨지만 그분들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6개월 지났는데 지금 아직까지 그런 기미는 안 보인다는 겁니다. 환율을 알려면 일단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흘러갈지 기본으로 알아야겠죠. 두 번째로 이제 꼼짝을 못하는 위안화 시장이 환투기 세력이 좋은 먹잇감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번 6월 FOMC 발표 이후에 다른 선진국들이 이렇게 금리 인상을 시행했는데도 달러 가치가 안 떨어지고 오히려 위로 올라가려는 듯한 무빙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신흥국들의 환율, 특히 우리 동북아시아 3국의 환율은 미국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우리 원달러 환율 같은 것도 충분히 밑으로 쭉 떨어지면서 안정될 거다 해서 실제로 급격하게 연초에 떨어졌었죠. 그런데 오히려 막상 6월달에 FOMC가 금리를 동결했으니까 더 떨어지고 더 안정돼야 되는데 지금 5월, 6월 환율이 6월 들어서 특히 어떻습니까? 난리가 나기 시작했죠. 반대로 훨씬 더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일단 중국의 관점에서 보죠. 중국은 연초에 이 세상 모든 전문가들이 앞다투어 성장률을 올려 잡았죠. 어마어마하게 막 5%, 6%막 서로 내가 높냐, 네가 높냐 배팅하듯이. 그러면서 올해 리오프닝과 함께 단연 돋보이는 경제 성장과 시장 확장을 보여줄 거라. 모두 돈 있으면 나를 믿고 다 따라오시오 했었죠. 예.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는 되돌아보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 흑역사라고 하죠. 자기 그 SNS에 남겼던 그거 다 지우고 싶을 겁니다. 댓글이나 사진들, 이 주장했던 사람들. 지난 상반기 내내 결국은 중국 경제는 참담하게 꺾여가는 지표들을 보였고요. 믿었던 내수 소비와 정부의 인프라 부양책마저도 시장 활성화를 결국은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제가 그때 예전에 지금 뭐 사람들이 뭐 시장이 뭐네 어쩌네 하고 딴 데 신경 쓰여 있을 때 중국에 대해서 시리즈로 빨리 이때가 시간적으로 기회다 해서 시리즈로 다루겠습니다고 영상 13편인가 만들었죠. 제가 시리즈로. 그거 틈틈이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보신 분들은 중국이 결국은 이렇게 가겠구나, 갈 확률이 높구나 아셨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러고 나서 한 지금 분기 정도 지났나요? 3개월 정도? 항상 분기 정도 먼저 빠르게 이제 예측을 이제 하는 편이기 때문에 저는 보면은 결국 그렇게 됐죠, 지금. 게다가 청년 실업률까지 역대 최대로 치솟으면서 이제는 대형 투자은행들의 연봉 몇십억의 지상 최고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슬그머니 하나둘 오히려 반대로 중국의 향후 경제 성장률을 내려잡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언제 뉴스인가요? 6월 26일 그저께 기사네요. S&P에서 중국 경제 성장률을 드디어 우리가 5.5% 잡았는데 좀 너무 과했던 것 같아. 5.2%로 내려잡기 시작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6%까지 올렸던 애들이 5.4로 확 낮춰잡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도 급격하게 얘네들도 더 빠지기 시작했죠. 중국 주식형 펀드에서 환매액이 6월 들어서 18주 만에 최고치로 지금 빠지고 있다. 그러면서 그 중국에서 다 빠진 돈이 어디로 갔나요? 인도 주식형 펀드로도 들어오고요. 한국 주식형 펀드로도 들어갑니다. 왜 그럽니까? 이 사람들 정해진 포트폴리오가 있잖아요. 아주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우리 개인들이 뭐 주식 채권 뭐 60대 40 뭐 채권 얘기는 비율로 뭐 가져가듯이 국가의 어떤 그 투자 금액도 경제적인 어떤 변수에 대비해서 가장 안정적으로 보는 확률로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아시아에서도 동북아시아, 중국, 일본, 한국 세트로 묶어갖고 얘네들은 좀 괜찮아. 아주 좋아. 해가지고 여기에 들어오는 돈들이 있죠. 여기에는 들어오는 돈들이 전체 투자액에서 얼마만큼 비중을 딱 얘네들도 매뉴얼로 정해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이 아닌 것 같네 하고 거기서 돈 빼면 그 돈 어디로 갑니까? 같은 이 동북아 섹터에서 몇 프로는 유지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 뺀 만큼은 같은 동북아나 다른 데다 모자라는 데다 넣어야 됩니다. 그 이제 딱 보면 어디입니까? 가장 가까운 일본하고 한국으로 돈이 들어온 거죠. 인도로도 들어갔다고 하고요. 예. 중국 청년 실업 개방 이후 최악입니다. 지금 2, 3년 앞으로 더 간다고 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단오절 여행이 끝났죠. 단오절 그 축제가 중국이 맨날 중국 시장이 앞으로 잘 나갈 거다. 여기에 돈 집어넣어라 하고 선동하셨던 분들은 맨날 뭡니까? 그때 뭐 춘절 행사 그 다음에 또 뭐 노동절 연휴 때 봐라 막 노동절 연휴에 지금 그때 누가 뭐 전문가분 나와서 그 영상 전인구 경제연구에서 나와서 누가 댓글로 몰아서 제가 영상도 만들었죠. 그거 보면 야 사람들이 다 관광 보복 소비하려고 하는데 뭐 잘 데가 없어서 화장실에서 자고 이거 봐라 막 난리 났다. 중국 지금 소비 활성화 그렇게 됐나요? 뚜껑 열어보면 그냥 화장실에서 자고 왔대요. 이번에 그리고 상반기에 마지막 크게 중국 소비자들이 돈 쓸 마지막 기회 단오절 연휴가 있었죠. 이것도 뚜껑 열어봤더니 코로나19 이전에 그때 단오절 때 여행에서 썼던 돈의 80%에도 못 미치는 등 소비 회복 강도가 사람들이 돈 점점 안 쓴다. 상반기 이렇게 끝났습니다. 예, 물 건너갔어요.
부동산 시장 살리겠다고 하면서 중국 엄청나게 우리나라하고 판박이라고 했죠. 중국 4월달에 반짝 뭐 집값 올라가는 거 보고 이거 봐라 드디어 반등이다 막 했었죠. 설레발들도 그것도 여러 번 지적했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나요? 중국 상하이가 지금 경제 수도죠. 제일 잘 나가는 데죠. 집값 대폭 하락했습니다. 이번에 나온 기사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6월 26일 그저께 기사네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죠. 상하이뿐만이 아닙니다. 주요 도시들 정말 여기는 우리나라 강남처럼 웬만하면 집값 안 떨어져 하는 데들도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심지어 중국에서는 어떤 그 사람들한테 선물로 돈 선물 많이 주고 금도 많이 선물 주고 이거 굉장히 돈이나 금 되게 좋아하는 민족들이죠. 그런데 항상 어느 순간에도 꾸준한 수요가 있던 민간 소비자들의 금 수요 요것마저 지금 둔화하기 시작했다는 기사가 있고요. 여기 보면 드디어 우리가 연초에는 그렇게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경제성 지금도 하반기에는 결국 중국이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할 거라고 주장하는 기관들이 반반입니다. 아직도. 하지만 슬슬 하나둘 이거 아닌 것 같아. 잃어버린 10년을 앞둔 것 같아. 이런 얘기 하는 애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요거 아주 좋은 기사인데 한번 읽어보시죠. 이것도 보면은 연초에는 IMF까지 나서가지고 중국이 최고다. 올해 어마어마하게 얘네들이 살아날 거예요. 제가 그때 오히려 IMF가 앞장서가지고 더 선동하고 있다고 제가 그때 지적했었죠.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잖아요. 물론 이 과정 중에 중국이 중앙정부의 막강한 지원 아래 전세계 기업인들과 손을 잡고 해외 투자를 유치하려고 제가 영상 찍었었죠. 3월달에 막 그런 난리를 치고 했는데 결국은 거의 제대로 지금 작동하지 못하고 해외 자본은 시진핑 참 쪽팔리고 그 밑에 리창 부총리 쪽팔릴 정도로 안 들어오고 더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정황들, 즉 중국 경제 침체 혹은 디플레이션 정황과 외국 자본의 꾸준한 이탈 현상들이 같이 중복되어 겹치면서 어떻게 됩니까? 중국의 경제가 약해진다는 거고 그 나라의 경제 펀더멘탈이 약해진다는 것은 그 나라의 통화가 국제사회에서 외면받는다는 거고 그 나라의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면 달러와 교환하는 교환 비율인 환율은 위로 치솟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1달러에 1,000원이면 살 수 있었는데 1달러 살려면 뭐야 이거 찌끄레기 뭐 한국 지금 경제가 침몰하고 있는데 그 나라 돈으로 바꿔달라고 1,000원 갖고 안 되지 2,000원 갖고 와. 그런 식으로 변한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위안화 가치가 결국은 상반기 내내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달러 위안 환율은 결국 1달러당 7위안 포치의 영역 중국이 굉장히 싫어하는 영역이죠. 그거를 언제부턴가 아주 가볍게 뛰어넘더니 작년하고 다르게 거기서 내려오지를 못한 채 꽤 됐습니다. 이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보세요. 잘 보이시나요? 지금 예전에 이제 이 정도까지 왔다가 이제 결국은 올라갈 거다. 피보나치로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됐네요. 근데 보면 여기 막 지지부진한 거 보이시죠? 이게 언제냐면 작년 12월인데 어떻게든 7위안을 넣으면 중국 경제에 마이너스고 중국에 들어온 외국의 투자 자본들도 빠져나가기 때문에 중국이 요거는 환율 시장에 적극 개입을 해서 어떻게든 7달러 아니 7위안 달러당 7위안을 넣는 걸 막습니다. 여기 지금 싸운 흔적이에요. 전투의 흔적 보이시죠? 7위안 안 넘기려고 항상 이랬어요. 작년에는 중국이 봉쇄, 제로 코로나 봉쇄하면서 속절없이 여기서 한번 맞긴 했지만 떨어졌다 그냥 올라가 버렸죠. 아주 이때 뭐 중국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그러면서 아주 큰 중국의 위험이 왔었지만 결국은 올해 어떻게든 끌어내리고 리오프닝 하면서 중국이 살아날 거야 하면서 쭉 떨어졌었지만 다시 올라가면서 7위안을 이게 언제입니까? 금년 2월 말하고 3월 초에 7위안을 한번 두드린 적이 있었지만 중국이 뭔 소리야 우리 리오프닝 하면서 다 잡아갈 거야 하면서 끌어내렸습니다. 그러니까 7위안을 여기서 환투기 세력들이 여기 달라붙어서 야 이쯤에서 사갖고 들어갈까? 역시 7위안에서 중국 정부가 전투에 나오네? 그러면 여기서 야, 괜히 싸우면서 힘 빼지 말고 여기서 팔어. 여기서 산 거 재미 보고
또 이제 어디로 갈까? 엔화 시장으로 갈까? 원화 시장으로 갈까?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여기 올라간 거 보십시오. 한 달 전에 5월 17일부터 보통은 중국이 여기서 이렇게 항상 7 위안에서 이만큼 이렇게 싸우죠. 안 싸웁니다. 사실은 못 싸워요. 그래서 그냥 훅 올라갑니다. 무주공산인 거예요. 전투를 하러 갔는데 상대방이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야, 그러면 여기서 계속 달러를 사면서 위안화를 팔아치우는 거죠. 환투기 세력들은 계속 돈 버는 거예요. 쭉쭉 올라갑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작년까지만 해도 중국 정부는 환율이 포치 7위안의 영역을 넘게 되면 구두 개입도 열심히 하고 눈에 보이는 환율 시장 개입을 통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여러 번 보여줬습니다. 아까 설명한 거죠. 요것도 있고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금년은 다르더라 이거예요. 포치를 넘어서는데도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거의 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쉽게 뻥 뚫렸잖아요. 그러죠. 이것은 상반기에 중국이 해외에서 벌어오는 달러가 수출이 계속 안 되면서 줄어들었어요. 우리 벌어온 달러가 있어 그게 총알인데 그걸로 싸우죠. 그리고 내부에서는 계속해서 해외 달러 자본이 빠져나가니 달러가 귀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환율 잡겠다고 달러를 계속 매도하면서 위안화를 사기에는 중국 정부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지금 딱 보면 아무리 외환 보유고가 많아도 여기서 쓸데없이 쓰는 게 의미가 있을까? 보는 거죠. 그렇죠? 환치기 세력들이 이런 걸 모를 리가 없죠. 여기 시골 노인네도 이렇게 아는데 시장사는 가야들이 모르겠어요? 더구나 앞으로도 거시경제의 큰 흐름을 보면 항상 이 큰 흐름을 봅니다. 이 환투기 세력들은 앞으로도 위안화 가치가 더 떨어지면서 달러의 위안 환율이 더 위로 솟구칠 수밖에 없는 것을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현재 경제를 자기들 침체에 빠지지 않고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 통화정책을 긴축 정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또한 반대로 무작정 돈을 푸는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을 통해서 과감한 양적완화 경제 살리겠다 그것도 할 수 없는 게 왜냐하면 중국 내에 막대한 부채가 있습니다. 부동산과 지방정부의 LGFB를 통한 이거 예전부터 제가 얘기했던 건데 이제는 가끔 뉴스에서 나와서 모르는 사람도 알죠? 제 방송 애청자분들 감사드리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남들보다 빠른 분기는 빠른 정보, 시장 동향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그걸 어떻게 제가 보는가 노하우까지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과 지방정부의 LGFB를 통한 폭발 직전에 말할 수 없는 부채 폭탄이 중국 내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걸 모른 채 하고 중국 당국이 지속적으로 막대한 돈을 푼다는 것은 그 폭탄을 더욱더 크게 키우겠다는 건데 우리나라도 당장 저기 부동산 살리겠다고 돈을 풀고 있지만 이것은 지금 시장에 더 큰 버블 거품을 만들고 있죠. 만약에 이게 터지면 지금 터뜨린 것보다 더 커지는 겁니다. 전부 다 그냥 내 임기 중에는 터뜨리기 싫다 하고 다 키우고 다음 임기에 넘겨주는 겁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어떤 맹점이죠. 어디 나라나 그래요. 만에 하나 앞으로 전혀 예상 못한 혹은 많이 의심되는 의도적인가 보이는 미국의 중국 금융 엿먹이기 작전이 시행될 거라 치면 저는 이제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고 있지만 중국은 순식간에 이런 상태에서는 경제공황이 닥치면서 무너지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은 작년부터 경제를 어떻게든 살리겠다고 10개월 동안 내내 연속적으로 금리 동결이라는 사실상의 소극적인 양적 완화 정책을 견제해 온 겁니다. 그러나 결국 금년에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리오프닝 했는데도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음이 보였고요. 결국은 그동안 10개월 동안 소극적인 양적 완화만으로는 전혀 부동산 폭탄도 잠재우지 못했고 경제도 살리지 못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역시 6월 12일 기사인데요. 보면 이제 중국은 대출자들의 수입을 소비나 투자가 아닌 부채 상환, 빚 이자 갚는 데만 사용하는 장기 디레버리징 시대를 맞을 것이다. 이들은 대공황 이후 전 세계에서 이런 디레버리징 시기를 다 자기들이 통계를 보니까 45번 중에 32번은 그 나라에 금융위기가 왔었다. 중국 문제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문제는 가계와 민간 부분과 지방정부의 부채다. 뻔히 제가 오랫동안 한 얘기니까 아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마침내 중국이 선택의 시간이 6월 달에 온 것이고요. 어쩔 수 없이 달리 선택이 없으니까
프리고진하고 똑같네요. 프리고진도 가만히 있으면 뭐 시간만 연장될 뿐이지 자기 모가지 날아가는 게 보이니까 이번에 치고 나온 거죠. 중국도 이렇게 해봤자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여기서 이제 이게 안 되면 정말 더 크게 이 폭탄이 터진다는 걸 알지만 결국은 치고 나옵니다. 이번에 6월 20일 날 그랬죠. 즉 완화적 통화 정책을 취해야만 하는 상황이 닥쳐오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거시 경제적 흐름을 환투기 세력들은 항상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죠. 얘네들은 환율 공격을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지금 아닙니다. 예. 그래서 국제 정치적 갈등과 금융 세력의 공격 의도까지도 그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크게 보면서 움직이는 세력이 바로 국제 환투기 세력이고 국제 채권 시장 공격 세력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저금리의 달러 도 길어지니까 가장 큰 규모의 돈을 움직이는 세력 또한 바로 이들입니다. 결국 중국은 견디지 못하고 미국이 6월 FOMC를 하기 일주일 전부터 작은 규모의 통화 완화책, 즉 초단기 레포 금리부터 해서 중단기 금리 역할을 하는 은행 대출 금리까지 슬슬 인하하기 시작했죠. 제가 예전에 다 기사로 보여드렸죠. 그렇게 10개월 만에 슬슬 항복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지금 환투기 세력이 보니까 얼랄랄라 중국 봐라. 이번에 얘네들은 이번에도 금리 인하 슬슬 진짜로 하기 시작하네. 그러면은 아까 본 것처럼 포치를 딱 넘어섰는데도 앞으로는 당분간 막을 의향이 없고 더 올라간다는 얘기구나. 눈에 보이잖아요. 거시 경제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계속 여기에 이 정도면 다 된 거 아니야? 예전에는 이렇게 7달러 가면은 여기서 팔고 이제 어디로 가서 재미 볼까 하고 갔는데 여기서 짜내면 짜낼수록 계속 나와. 과즙이 아주 풍성하네. 여기서 지금 계속 머무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때 계속 감사합니다. 들어와 했는데 엘리베이터 문 열려보니까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 맘 놓고 이제 막 내렸던 거죠. 환율을. 이것은 세계에서 아주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바로 우리 동북아 3국, 중국, 한국, 일본의 3국 환율 시장에 여기서 항상 상주하면서 평생 여기서 먹고 자는 환치기 세력들을 크게 자극했습니다. 꿀 나온다 이거죠. 그들은 작년부터 미국의 금리 인상과 세계적인 선진국들의 금리 인상 시기를 1년 동안 거치면서 이 동북아 3국의 각국의 경제 상황과 부채 상황을 거시적인 흐름을 보면서 각국 당국이 나름 정한 환율 개입 가격들도 경험치로 알고 있었어요. 당연히 알고 있겠죠. 저도 알게 됐는데, 그렇죠? 제가 그때 정했던 거는 중국엔 포치 7위안이고요. 7위안이지만 제가 저번 환율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여기 지금 이쯤에서 한번 먹을 거다. 제가 그때 그셔놨었죠. 여기 이렇게 보이잖아요. 차트는 이럴 때 보는 거죠, 대충. 차트로 이제 신봉하지 말고요. 신의 뜻을 파악을 하려고 노력해야지. 성경의 그 토시 문자 접두사 하나에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지. 저는 사실 기독교 신자도 아닌데 이 일은 못 들은 걸로 하고요. 이 여자가 나한테 마음이 있나 없나는 그 여자의 진심을 파악해야지. 카톡에 무슨 이모티콘 하나 가지고 밤새 그걸 분석하면서 앞으로 이 여자가 나랑 결혼하냐 마냐 하고 분석하는 그런 차트를 맹신적으로 분석하는 그게 얼마나 효율적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죠? 차트는 그냥 이런 때 보면 돼요. 이 여자가 지금 내가 이 정도 봐서 전체적인 흐름이 이 여자 나이가 30이야. 이제 이 여자도 이제 스스로 자기가 끝물이란 거 알고 있고, 지금 주변에 괜찮은 애들은 다 떨어져 나갔고, 그동안 연애 경험하면서, 그리고 이제 주변에 남아있는 애들 다 번듯하고 외제차 몰고 다니고 키도 180 넘고 하지만 걔네들이 얼마나 속빈 강정이고 또 자기한테 진심으로 지금 대시하지 않는다는 것도 그동안 질릴 만큼 경험해봤겠지.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옆에서 저 같은 못난이 가자미 짱구가 나설 차례죠. 이제는 그래 그래도 그놈들보다는 내가 좀 실속이 있지. 예전처럼 나를 금붕어 밥 주듯이 나를 그렇게 홀대하지는 못하지. 나 이번에 또 가게도 하나 차렸는데 이런 식으로 보면서 어떤 그 여자하고의 그런 거를 파악을 해야지. 상대방하고의 카톡에 이모티콘 하나
눈웃음 치는 거 하나 보내준 거 가지고 될까 안 될까 맨날 그러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얘기 또 했네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때 적어놨던 거 보면은 7.25에서 한번 내리긴 내렸죠. 이날 언제입니까? 6월 15일날. 근데 결국은 제가 그때 저번 환율 현충일 이후 환율 전망이라는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게 아마 19일날 찍었는데 6월 20일날 결국 가장 큰 금리 결정을 중국이 하게 된다. 근데 지금 돌아가는 거시적 상황을 보면 여기서도 중국이 끌어내리지 못하고 항복하고 경제 살리겠다고 손 들 것 같다. 그걸 아니까 얘네들이 계속 여기서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아니야 짜면은 과즙이 더 나올 것 같다니까 하면서 여기 붙어 있다 했잖아요. 지켜보자 했는데 결국은 올랐잖아요. 여기까지 올라 7.25면은 이제 7.25는 여기입니다. 제가 그려놨는데 여기 보이시죠? 여기도 여기 오르면은 굉장히 사상 최고로 올랐던 작년도 7.5까지 이제 또 바라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방어선 한번 쳐야죠. 지금 보면 실제 이제 좀 이따 기사 보겠지만 어제부터 이제 중국 당국이 야 이건 해도 너무했잖아. 여기는 우리도 못 참아하고 중국 당국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중국은 7위. 일본은 어떻습니까? 140엔, 145엔, 150엔. 제가 작년부터 이게 참 볼까요? 이것도? 네, 일본 엔화입니다. 예, 제가 이렇게 항상 그셔놓죠. 140엔, 145엔, 150엔. 얘들은 이렇게 간다. 근데 문제는 오늘 할 주제가 바로 이건데 지금 좀 이따 나올 건데 중국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도 140엔에서 막지로 이렇게 조금 막기는 했는데 위에다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고 지금 보니까 여기서 안 막을 게 보였어요. 여기서 안 막는다고? 야, 지금 환투기 세력 난리 났죠. 야, 중국 여기, 야, 일본도 여기서 더 재미 크게 볼 것 같아. 한국에 안 와요. 야, 좀 와봐, 좀 나 저기 체육관 다니면서 훈련 스파링 많이 했는데 막상 붙으려고 하니까 안 오네. 다 어디가 있습니까? 중국하고 일본 가서 재미 보느라고 우리나라 환율이 안 와요. 근데 우리나라 환율도 지금 보시면 다 아는 얘기 또 나만 아는 척하는 것 같아. 참 이럴 때는 얼굴이 좀 뻘개진다니까 좀. 근데 또 유튜브가 이렇게 또 자기 PR 또 자기만 아는 것처럼들 얘기들 하고 또 그러면 좋아하더라고요. 아이 근데 아무튼 죄송합니다. 그렇게 떨어졌는데 그렇게 떨어뜨렸는데 이게 언제입니까? 6월 13일부터 해가지고 슬금슬금 오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힘들게 그냥 쭉쭉 돈 써가지고 1300원 밑으로 떨어졌는데 여기도 쭉쭉 올라가서 지금 다시 한번 떨어져라고 1300원인데 다시 1300원 싫어하고 또 빵 오늘 튀었네요. 6월 18일. 왜 이런 모습이 나올까요? 이제 제 영상하고 블로그 많이 보신 분들은 이제 이 정도는 생각하셔야죠. 그렇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위안이나 달러에서 오르긴 오르는데 많이 올랐는데 더 오를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언젠가 더 이상 못 버티는 중국은 7달러 7위안 달러당 그 다음에 일본은 달러당 140엔은 넘고 있지만 145엔 150원에 가면은 정말로 나락으로 가기 때문에 145원에서 방해선 치는데 거의 거기 지금 근접하고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더 먹긴 더 먹어도 먹을 만큼 먹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간이 좀 작은 애들, 간땡이가 작은 애들은 이미 7위안 넘고 140엔 넘으면서 야 여기서는 일부 차익 실현하자. 언제 갑자기 그냥 작년 12월이나 뭐 것처럼 갑자기 얘네들이 미리 예고하고 안 나오죠. 치고 나온단 말이에요. 갑자기. 그러면은 거기서 한 푼 더 먹으려다 크게 또 이익 볼 게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슬슬 간땡이 작은 애들은 빼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한국이 도를 넘어서 내렸죠. 야 1300원 1200 보통 여기 보십시오. 1292원 이게 이때 이 정도였는데 여기서 지금 내려갖고 그 밑으로 얼마까지 1200 얼마야? 1270원까지 막 내려왔었네. 이거 언제야? 그랬었네. 이러니까 이 자식들 우리가 여기 공격 안 한 게 아주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너무 날뛰는데 지금 적당히 중국하고 일본에서 재미는 보는데 앞으로 언제 뭔 일 닥칠지 모르고 끝까지 목까지 차올랐으니까 앞으로 더 오를 것 같다 배팅을 하더라도 일부 간땡이가 적거나 많이 재미 본 애들은 먼저 슬슬 거기서 돈 빼서 한국이 너무 싸졌네 또 하면서 여기서 차곡차곡 들어오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쑥 못 맞고 바로 올라간 겁니다. 숨 한번 잠수 한번 했다가 이 정도는 이제 다 이제 보면 아시죠.
그래서 뭐 일본은 이렇게 140, 145, 150에 뭐 한국은 뭐 제가 이제 그려놓은 것처럼 1292.93원이 언제입니까? 코로나 빵 터져가지고 우리나라 금융위기 온다 설레발들 치면서 그때 미국 가서 당장 그냥 두 손 밀고 싹싹 빌어가지고 달러 통화 스와프 받아와라 하면서 그때 최고조로 올라왔던 때가 이때인데 지금 그때보다 더 높아요. 근데 사람들 지금 둔감해졌죠? 사람들 참 적응 잘한다니까요. 네. 그리고 1300원은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예전부터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1300원 오르면 그때부터 환투기 세력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 국민들까지도 요거 문제가 있네 하고 환시장에 더 집중하면서 쏠림 현상이 생깁니다. 당장은 그래도 기업, 수출 기업한테는 소비자들, 국민들은 힘들어도 물가 올라서 수출 기업들은 좀 이득을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게 1350원 넘는 순간 수출 기업도 다 쓰러진다. 원자재 값 상승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이 1350원을 제가 백마고즈라 했고, 여기서 항상 역외 시장에서 어떤 공격이 추가로 더 들어올 수 있으니까 낮에 정부는 1345원의 방어선을 치고 있다. 5원 아래. 물론 그렇다고 절대 정부는 얘기 안 합니다. 당국은. 그렇게 얘기하면 환율 조작국이죠.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동안의 여러 경험들을 보면 에이 여기네 감 잡는 거죠. 그래서 쳤던 건데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지금 공공연한 비밀로 다 알고 있는 건데 이 거대한 저기 환투기 세력들이 이런 걸 모르겠어요. 당연히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가격들을 주시하면서 시장에서 지금 돈들을 굴리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던 중에 중국이 위와 같은 움직임이 나오니까 원래 이 중국 위안화가 이제 힘없이 막 위로 뜨네. 여기 재미 좀 계속 보자 해서 중국이 어쩔 수 없이 환율 방어에 못할 거고 또한 금융 정책적으로도 경기를 살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위안화 하락이 계속 감소하는 그런 상황을 올 거다라는 냄새를 맡은 거죠. 돈 냄새를. 따라서 괜히 그 나라 정부하고 환시장에서 티격태격 눈치 싸움하면서 어렵게 돈을 벌여야 하는 한국의 환율시장 같은 것보다는 기회가 크게 열려버린 중국 환시장을 주목하면서 이지머니죠. 모두 그리 몰려가게 되었던 거죠. 다행히 이것이 기회가 되어서 한국 금융당국은 환율시장에 크게 개입하면서 원달러 환율을 할 수 있는 크게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거고요. 이게 저번 동영상에서 얘기했던 겁니다. 저번 동영상 환율 동영상은 이 영상 마지막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중국 환율은 이처럼 의미 있는 저항선 근처에서 중국 당국이 일시적으로 관여하긴 해요. 아까 봤었죠? 네, 여기 본 것처럼 이 정도에서 한번 볼 거다 했는데 한번 딱 내렸죠. 하지만 예전하고는 틀리다 이거예요. 결국은 또 힘없이 7.25? 중국 망하는 거 아니야? 경제 위기 오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수준으로 지금 오르는 겁니다. 이 정도면. 거기까지도 지금 올라버렸어요. 아주 숨가쁘게 올라갔죠. 요것만 보면 금년 1월 말부터 사실 1월 중반부터 모든 투자기관들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중국에 들어가라 밀어넣었던 그 전문가라는 분들 제가 이때 아니라고 했죠. 근데 그래도 뭔 소리야 들어가서 재미 봤으면 그분이 최고의 고수고요. 그러나 환율은 제가 아까 말했죠. 국제적인 경제 흐름에서 제일 예민하고 탄광 속의 카나리아처럼 신호를 알려준다. 보십시오. 그때부터 오히려 위안화 가치는 쭉 올라가 지금 환율은 올라가면서 위안화 가치는 떨어지고 있죠. 먼저 선도적으로 그래서 환시장을 잘 파악을 하면은 많은 걸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지난 6월 20일에 마침내 중국이 예상대로 장기 금리에까지 영향을 주는 금융 정책까지도 완화적으로 사실상의 금리 인하를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때 위안화는 역시 이거 봐라 하면서 쭉 여기를 이 기술적인 저항선까지 넘으면서 지금 바로 2, 3일 전에는 7.25 위안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7.25 위안까지 지금 올라간 상태입니다. 실제 제가 이렇게 분석하는 게 그냥 괜히 갖다 끼워 맞추는 건지 진짜인지 한번 볼까요? 제가 혹시 또 에이, 지 입맛에 맞게 무조건 저렇게 설명하네 할까봐 기사들도 가져왔습니다. 6월 19일 제가 그때 영상 찍었던 날에 이런 기사가 저녁 늦게 나왔더라고요. 역외 시장에서 중국 정부가 방한한 환율 시장 끝나고 밤에 벌어지는 역외 시장에서 그 다음 날 있을 20일에 중국이
사실상 금리 동결을 해서 위안화 가치가 더 떨어질 거다 해서 환율 상승에 베팅하면서 대기하면서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맞죠? 제가 예상했던 대로. 그 다음에 20일 날 결국은 나홀로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중국이. 그렇죠? 1년 만기 LPR도 내려 5년 만기 LPR도 내려 그렇게 되니까 시장이 20일 날 결국은 뭡니까? 요 한번 끌어냈던 걸 올라버리죠. 올라버리고 그 다음날 하루 살짝 쉬어가는 동 하면서 찍고 내려오더니 다시 쭉 올라가잖아요. 딱딱 들어맞죠? 이 LPR이 뭔가 중국의 어떤 금리가 어떤 식으로 조정되는가 알고 싶은 분들은 이 기사 제가 아주 그런 분들이 공부하기 좋은 기사라서 딱 너무 친절하죠. 그 기사 또 다 읽어볼 시간 없다 하실까봐 중요한 부분만 또 이렇게 제가 색깔 있는 걸로 이것도 한번 보실 분들 보시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건 또 언제 기사입니까? 6월 26일 엊그제 기사인데 결국은 어떻게 됐다? 중국 경제가 회복이 더디면서 그 안 좋은 펀더멘탈 때문에 위안화 환율이 결국은 7.22 위안은 위를 돌파하면서 7개월 만에 최고차로 경신했다. 나 기사가 나온 겁니다. 그럼 뭐 위안화 가치가 뭐 떨어지더라도 경제 한번 살리겠다 하면은 금리를 팍 저기 내리든지 돈을 그냥 배짱 있게 팍 풀든지 해야 되는데 이번에 보면요 너무 찔끔 이거 금리 인하라고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아주 찔끔 내렸어요. 왜 그러죠? 예. 그렇지 않아도 외화자본 탈출 러시가 이미 막 이어지는 마당에 차후에 언제 미국이 갑자기 금년 후반에 금리 인상하면서 금융 공격을 할까봐 섣불리 돈을 풀지도 못하는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인 거예요. 지금 기사 여기 있고요. 그래서 결국 중국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통화 부양책이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오르겠지 하고 못 모르는 저기 개미들이나 저기 증권사 저기 관련 분들은 이제 보니까 중국이 돈 풀면서 중국 증시가 올라갈 거예요. 지금 바닥이니까 사세요 또 막 많이들 했죠. 근데 실제 그날 기준금리 인하한 날 찔끔 인하해서 시장 반응도 안 좋죠. 자, 이러한 모습은 이런 위안화의 일은 지금 쉴 새 없이 1월부터 쭉 올라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금융위기가 올 때나 이렇게 올라가요. 이런 모습은 중국의 속살 안에 내부에 썩은 폭탄이 가득한 경제 모습을 그대로 사실은 아까 말한 탄광 속의 타나리아처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깊은 속사정을 파악하고 있는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세력들은 여기서 지금까지 가장 상반기에 꽃피웠던 우리 일본 시장 지금 뭐 아주 저기 80년 뭐 니케이 버블 이후로 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다고들 하죠. 이런 일본 시장 역시도 주시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다음 챕터의 내용입니다.